네, 매주 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아무 뉴스가 또 없을 것 같더니 또 뉴스가 터졌습니다. 네. 사실 금요일 지나면 다음 주에 똑같은 얘기 또 하나 싶은데 꼭 뭐가 하나 터집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네, 그래서 여야 안에서 아주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이해운 전 의원 보수 인사고 3선 의원을 지냈고 또 바른미래당 출신이어서 비교적 개혁 보수라고 평가받는 분이기도 한데 이 임명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김지호 대변인 말씀 주시죠. 백신 중에 제일 아픈 백신이 대상포진 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만큼 굉장히 면역력이 강화되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아주 아픈 백신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저는 견뎌낸다면은 굉장히 성공한 정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오늘 출근하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많은 취재 기자들을 다 일일이 악수를 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다음에 매너 좋게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서 정말 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포부, 국가의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그러한 정강 정책과 약간 대립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분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성장 잠재력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보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무회의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 그리고 어떤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분배를 하려면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벌써 민주당에서도 성장 잠재로 민주당에서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대상포진이 제일 아프다고. 제가 맞아봤는데 아프진 않아요. 안 맞아보셨죠? 안 아픈 사람도 있겠죠. 안 아파요 하나도. 네. 그러니까 그 백신을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데 올바른 백신을 올바르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좋습니다. 저희 쪽에서 있었던 분들 윤어게인이 그건 됐는데 민주당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게 있어서 완전히 반대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내란 프레임을 딱 놓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 당에서 윤어게인 관련한 활동을 거의 선봉에 가까운 위치에서 수행했던 사람을 장관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당을 바라보는 또는 윤어게인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민주당 또는 여당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는 통일된 입장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뭡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윤어게인을 외쳤어도 그 세력과 절연하고 뭔가 새롭게 정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국민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배신자 낙인 찍고 정말 내쫓으려고 하면 그게 저희가 국민의힘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인데 그렇게 뺄셈 정치하면요. 윤석열처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해운 후보자 말처럼 잠깐 분위기에 휩쓸려서 탄핵을 반대하고 윤어게인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그거는 사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부 홈페이지에 이 국민 추천제에 한번 이력서를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그래요?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맥락에 대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인터뷰도 따로 하신 것 같은데 김철근 총장님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네. 이 상황이 단순히 상대 진영의 한 사람을 뽑아서 장관을 시키냐 그리고
그 장관 대신 이해운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배신자론이나 뭐 이런 걸로 공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 저는 그 민주당이 첫 번째로는 장기 집권 프로젝트가 좀 가동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공간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열어준 거다. 무슨 얘기냐면 중도와 중도 보수가 지금 비어 있어요. 네. 그 중도 보수 말고 극렬 우측에 국힘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도와 중도 보수가 어느 정도 공간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공간을 이재명 대통령이 치고 들어온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의 확장 전략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마치 우리 정치사회에 하나의 어떤 큰 획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일본 정치를 보면 일본은 자민당입니다. 집권당이 자민당이고 나머지 정당은 주변부화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구조가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정치의 중심에 최소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보수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100석도 채 안 되는 주변부 정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반대가 됐습니다. 정반대로 민주당이 중심이고 100석 좀 넘는 국민의힘마저도 이런 그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런 확장 전략을 쓰게 된다면 주류 비주류가 아니고 중심 정당 대 주변부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앞으로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또 개혁신당이든 간에 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처를 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겠다. 1.5당 체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운 의원을 김성식 전 의원까지 해서 다 데려오고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너희 더 짠물해라고 하는 공학적 수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운 의원이 뭐 저희 당에서 당협위원장 하느라고 뭐 원치 않은 윤호견 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일부 분들은 믿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품이 넓은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근데 국민의힘은 뭐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은 저희 당 특히 당 지도부에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당성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당성에 충실한 사람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밀 거고 그 위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당성에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는 분이 탁 내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당성을 강조했던 것의 실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뭐 내각 운영하는 건 대통령 알아서 하시고 뭐 민주당 내부에서 처리하시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또 맞아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정치권 그리고 고관여자들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요. 네.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를 이해훈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여태까지 정치 세력 간의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대부분 주변부의 어떤 좀 한직이거나 큰 자리지만 실권이 좀 적은 그렇죠. 자리라든가. 핵심으로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는 정말 모든 장관들이나 대통령실 수석들도 거기 가서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의 캐릭터 자체가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을 할 때도 각종 토론회에서 이해훈 후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많이 마주쳤어요. 지역화폐, 기본소득 관련해서 항상 방송사 토론에서 정말 격렬하게 논쟁했던 대상자가 바로 이분이라서 저도 이분의 언행을 자주 보곤 했었는데 상당히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을 굉장히 정말 껄끄러운 자리, 힘센 자리에 이렇게 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보니까 DJ 때는 김준권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소수 정당이 이제 외연을 넓히기 위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 이제 과반 의석이 없었으니까라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했다가 지지층에서도 까였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촛불 연합을 안 했다라고 하는 비판,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만으로 해서 오히려 문제 아니었냐 이런 거를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오랜만에 이거를 해낸 것에는 어떻게 보면 또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도 보수 정당 갔다가 돌아온 분인데 이분도 약간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단 아니,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민주당 내부의 균열은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도 허탈한데 네. 민주당 내에서도 허탈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왜 아. 왜 그러냐면은 국가를 운영하는 그 권력의 핵심에 예산권, 인사권 그리고 사법 네. 수사권 이 세 가지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그걸 하나 뚝 잘라가지고 국민의힘 가장 그 전투력 있는 그것도 여성 정치인에게 그냥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좋은 이게 굉장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경력 그다음에 경험에 있어서 좋은 자리잖아요. 네. 아니, 우리 당 인사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허탈하죠. 이건 이현주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그 기획예산처 장관에 대해서 너무 힘 있는 자리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네.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아. 없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 분배하는 건데 예산이라는 게 그 다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자꾸 이제 여당 의원들도 뭘 못한다고 하는데 여당 의원들은 실제로 그 예산 기본 예산을 짤 때는 큰 이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용액이 생겼을 때 하반기에 네. 여당 의원이 상당히 유리하죠. 정보도 빨리 알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 지역구에 우선 배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지점들인데 그거 가지고 뭐 예산권을 똑 떼서 보수에 줬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떤 혹자는 아니 이게 무슨 뭐 총알바지 하려고 그 뭐 이제 이해운 의원을 경제 파트에 예산 파트에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경제가 잘못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단지 그 정치적인 내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과 보수까지 아우르면서 거기에 운동장을 넓히는 확장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에 오히려 국힘이 써야 될 확장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쓴다는 거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 뭐 이해운 기획예산 장관 준 걸 가지고 너무 뭘 막 준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김철근 전 총장님 말씀이 맞아요. 뭘 모르고 뭐 관료들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근데 이분이 정말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냐, 전문성이 떨어지냐,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느냐. 저는 오늘 기자회견 하는 그 태도를 봤을 때 정말 열의에 차 있었다.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멸사보고 할 것 같은 그 의지를 봤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진영을 넘어왔을 때 네. 보통의 많은 분들이 그 진영의 색깔을 입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이해운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소신대로 본인의 경제 정책을 잘 관철하길 바랄 뿐입니다. 확실히 이제 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 것 같기도 하고 새 장관 후보자가 만약 임명이 된다면 재밌는 장면이 많이 보여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3시간 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김종혁 최고보다 먼저 제명했습니다. 김종혁 최고가 제명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징계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는데 이 발빠른 장동혁 대표의 이 징계 조치 이게 뭐 절차도 다 그냥 쭉 건너뛰었다고 한 2시간 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데 이러한 반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속이 좁아서 되겠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윤 대통령 때도 박영선, 양정철 그분들 무려 국무총리 임명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던 걸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박영선 전 의원이 무슨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해운 의원은 중구의 중성동을의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삼선을 지내고 서울에 3군데에서 출마했어. 서초에서 3번 했고 그리고 동대문에서도 한 번 했죠. 장경태 의원 초선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번에 와서 중성동을 가가지고 박성준 의원 재서 만들어줬잖아요. 계속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직을 데려가니까 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죠. 윤희석 대변인 한 번 공천받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5번의 공천을. 큰일 났다 진짜. 근데 그 좀 신기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민주당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한테 교육부총리 제안했는데 결국은 반발하니까 안 받았는데 이건 이해운 의원이 받은 거잖아요.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뭐 순항이 될까요? 다 문제는 안 될까요? 왜냐면 워낙 이제 날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운 후보자한테 무슨 질문을 할지가 되게 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근 총장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산 여야가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윤어겐이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그 통상의 이제 그 경제 정책이나 예산 분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저 국회의원들의 어떤 갑질 의혹 있잖아요. 네. 강선우, 김병기 예?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나 이해운 의원 쪽에서 이해운 장관 지명자 쪽에 그런 건 없는지 오히려 그런 게 있다면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짚히시는 게 있으셔서 이렇게 예고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김지호 대변인이 내가 지금 인청 담당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이 그 내란 문제는 그냥 다 빼고 정책 질의만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아니면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질문해서 바꿨냐 안 바꿨냐 확인할 것 같으세요? 아니 이제 이런 외부의 인재를 영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찌됐든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를 해야지. 그걸 동의를 안 하고 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하면 그것은 진짜 따로 국밥의 엇박자에 그 용납할 수가 없죠. 정말 힘들게 모셔온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 철학에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인가 그 철학에 관련해서 전향을 해야죠.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다 부정을 하든지 그걸 온 국민 앞에 또 민주당원 앞에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만약에 거기서 나는 그냥 윤어겐 외치고 뭐 탄핵은 잘못됐다 이 얘기하시면 통과 못하는 거죠. 누가 임명을 했다고 해도 국정 철학에 동의를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은 민주당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련 SNS는 다 지웠다는 얘기가 이제 보도에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내란 발언 관련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고 국민 검증 통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던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이렇게 아무리 저희 당에 계시다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네. 쉽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국민들부터 이상하잖아요. 바로 어제 그 발표 직전까지도 당협위원장 하면서 현수막 그렇게 붙여놓고 그런 사람이 발표 딱 나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뭐 힘을 합쳐서 뭐 잘하겠어 이러면 야, 이 세상이 이래도 되는 건가? 다 그 생각 할 거예요. 그러면 당성 가득한 이해운 의원의 전직 보좌진 중에 당성 가득한 분들의 뭔가 폭로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창근 총장님? 아니 요즘 그게 거의 유행처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야 의원들이 방어와 공격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돼서 청문회를 했을 때 생각이 좀 나요. 예?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난 방어를 했잖아요. 그랬죠. 총장 되고 바로 1년 뒤에 완전히 적이 돼서 그때 최고 선봉장이었던 고 장제원 의원이 최고 측근이 되는 네.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다이내믹해요. 네. 대한민국 정치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운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신 분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전 포인트네요. 관전 사실. 포인트입니다. 예. 이 와중에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부산 인재 영입설에 이어서 조경태 의원이 발탁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좀 돌고 있는데 이거는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조경태 의원이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바로 밝히신 것 같더라고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오면 와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 질문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아는데요? 답을 했어요.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럴 생각이 없다.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 있다가 그쵸. 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이 싫어서 가신 분인데 다시 그것을 영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현주 의원을 다시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때랑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짧았고 아니, 조경태 이제 의원은 너무 길었다. 그때 간지가. 그 캐릭터가 굉장히 윤석열 정권과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과 대항하는 세력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영입된 케이스고 그리고 그분이 또 뭐
영입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경선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스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이라는 데는 사실은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당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정말 저희가 후원하고 다독여서 키워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누굴 데려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민주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뭐 재선이었던 박재우 의원이나 아니면 정동영 장관처럼 김영춘 장관을 다시 한번 임명한다든가 이런 수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떻게든 네. 그 제 생각이지만 부산 지역에 있는 민주 지도자를 찾아서 힘을 실어줘야지. 그거는 아마 당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각을 할 때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발탁을 한 거고. 그리고 권오울 장관도 네. 있죠. 거기는 다 보수자들은. 대선 때 넘어온 거라서 네.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고 3-4번은 안 할 것 같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해서 거의 효과는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도의 김성식 장관에게도 공직을 줬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상황이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무리 집권 초지만 당내 반발, 세력 내 반발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건 누구 때문에 정권 잡았냐. 정권 잡아서 다 상대 진영이 주려면 우린 뭐냐. 이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해수부 장관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되지만 근데 또 공직이라는 게 다른 자리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긴 김대중 대통령도 JP, 그러니까 자민련한테 거의 절반을 무조건 줬잖아요. 의석수랑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보니까요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희석 대변인. 아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합리적인 인사들. 제가 사실은 뭐 윤희석 대변인 합리적이지 않다. 방송 가서도 그런 칭찬 많이 합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괜찮다. 정말 진실된 면이 있다. 그런 칭찬 공개적으로 많이 해서 당신 친한계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칠성사이다가